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살에 거제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집 전체가 비상사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날 폭풍이 휘몰아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저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을 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저희 부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하길래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양가 집안 가족 문제를 알리는 게 창피하기도 하지만 서둘러 결정하고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희는 결혼 10년 차 되었고 6살 된 딸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방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와 다르게 도련님은 막내 아들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아끼며 키우신 듯 했어요. 머리도 좋아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으니 엄청 경계를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10년을 함께 해오면서 시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딱 보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표정을 보니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 환자로 있다가 서로 만나게 됐다면서요? 딱히 직업은 없다고 하던데 재용이가 한 말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요. 그리고 놀고 먹어도 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기 때문에 굳이 직업 안 가져도 돼요. 그래도 부모님은 결혼할 남자는 사자 직업을 가진 사위가 좋다고 하셔서 재용 씨랑 만나고 있는 거고요. 당장 결혼해도 될 정도로 저희는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감으로 결정하셨고요. 재용아, 너 벌써 인사드리러 다녀온 거였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되는 거야? 둘이 만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다며. 1년이면 벌써 서로 다 알 수 있는걸요? 몇 년을 만나야 결혼할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 끌고 감정 소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죠? 일단 워낙 존칭 쓰는 게 어색해서 말부터 편하게 할게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불시에 찾아와서 당당하게 말하는 건 좋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 예의가 전혀 없다는 거 본인은 알고 있나? 말하는 거에서부터 못 배운 티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 허락을 해줄 수 있겠어? 재영이 너도 그동안 힘들게 의사 만들어놨더니 엄마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왜 이런 골빈 여자를 데려와서 내 심기를 건드려? 골빈 여자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정말 보자 하니까 노인네가 말이면 단줄라나? 밖에 나가면 저랑 결혼하겠다고 줄을 선 남자들이 몇인 줄 아세요? 재용씨,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병원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누가 누구한테 매달린다는 거야? 재용씨가 저랑 결혼하자고 매달린 거거든요. 뭘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결혼하겠다고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는 시모의 막말에 상당히 기분이 상해버렸는지 헤어지자는 말을 끝으로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시모에게 모든 게 끝이 났다며 화를 내면서 여자를 뒤따라 갔어요. 그렇게 한참 뒤에나 집으로 돌아온 도련님은 집이 떠나갈 정도로 시모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안 좋아진 분위기 때문에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좀 생각 없이 얘기했어도 엄마가 어른이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이 받아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제가 쫓아가서 얼마나 싹싹 빌고 왔는지 알아요? 저랑 만나는 걸 생각해 본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작은 기회인데 그걸 이렇게 망쳐놔요? 믿고 있던 제가 잘못이네요. 그럼 저런 콜빈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말하는 게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던지. 우리 집 가문의 수치다. 틀렸어요. 우리 집 가문을 한층 더 올려줄 수 있는 여자라고요. 쥐뿔도 없는 우리 집에서 개인 병원 하나 차려줄 수 없으면서 의사 아들 하나 믿고 오만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친다고요. 제가 데리고 온 나리 씨가 이쪽 지역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의 재벌이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남자들이 접근했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직업도 당연히 받겠지만 서로 진심으로 잘 통하는 사람인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나리 말이면 부모님은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자기 딸을 떠받들고 믿고 따라준다 하지만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내세울 거라곤 의사 직업 하나인데 그런데도 자기 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라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엄청 깎아내리셨네요. 덕분에 제가 항상 꿈꿔왔던 개인 병원은 물 건너가게 생겼어요. 항상 엄마한테 드렸던 말 이젠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말씀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엄마 때문에 개인 병원 날아갔으니까 알아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엄마와의 인연은 가차없이 끊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편과의 결혼 이후 도련님이 시모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시부가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곤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게 되었죠. 시모도 잘한 건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도련님 또한 감정 조절 실패로 부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도련님의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었는지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 가족 모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인지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는 말은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의사인 도련님이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받는 돈으로 여기저기 지출을 하다 보면 저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나타난 여자는 개인 병원을 차려주려 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얼마나 큰 재력가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뱉을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시모도 개인 병원이라는 말에 동공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시모가 두 팔 걷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던 여자를 찾아가게 되었네요.
혼자 가시기는 두려우셨는지 저와 동행하길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뒤를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고 온몸은 명품으로 도배가 된 상태로 저와 시모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계셨는데 답답했는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재홍씨 결혼 허락해 주시려고요? 아니면 다른 용건이 있으셔서 찾아오셨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생각 없이 분위기를 흘려버린 내 잘못이지. 제발 우리 아들과의 결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 하려고 부른 거야. 재용이 지금 출근도 못하고 집에 이 결혼이 무산될까 봐서 끙끙 앓고 있다. 시모는 예비 동서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예비 동서 또한 계속해서 시모가 좋게 말씀하시자 금세 마음이 풀어졌고 어려울 것 같았던 관계는 그렇게 해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 예비 동서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씀씀이가 큰 동서에게 계속해서 시모는 기대고 싶어 했어요. 의사 도련님을 둔 집안이었지만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없어서 상당히 많은 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모의 의견을 전부 받아주면서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죠. 살면서 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었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된 날 중앙 테이블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열쇠 3개를 올려놓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네요. 저희 부모님은 의사 사위 하나면 된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저희 쪽에서 준비할 테니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 골치 아프시잖아요. 저도 의사 남편 둬서 의미 있는 데에 돈 쓰는 거 전혀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앞으로 태어날 2세가 재홍씨 유전자를 전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집안도 사자 집안을 만들 수 있겠죠.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혼수 물품인데요. 하나는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열쇠, 그리고 하나는 재홍씨가 앞으로 타고 다닐 명품차 한 대와 마지막으로 이 열쇠는 현재 한창 공사 중인 재홍씨 개인 병원 건물 열쇠예요. 혼수품으로 간단하게 준비해봤어요. 저희 입장에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드려야 재홍씨와 함께할 명분이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께서 새로 살게 되실 연희동 200평대 전원주택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저랑 집 구경하러 가실래요? 동서의 충격적인 혼수품은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동서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둘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지만 한쪽만 모든 걸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 동서가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열쇠들만 합쳐도 몇백억은 될 것 같은 금액이었죠. 시부모님도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리셔선 굳이 의사 사위 하나 데려가려고 이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동선의 집안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도 신경 쓰였던 행동들에 계속해서 의심을 품었고, 그건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잡고 여쭤보게 되었죠.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그럼 처집안이 사기꾼 집안이라도 된다는 거야? 명의도 우리한테 전부 다 들어왔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나는 애민이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만 받아서 기분 나빴니?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 사이 얻는 거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동선회에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물 쓰듯 너무 퍼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지금 앞에 놓인 물질들만 보시는 것보다 동서 집안이 정확히 어떤 집안인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동선의 가족이 뭐 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냥 물류 쪽에서만 일을 한다고 했지 자세히 말을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가야 저희가 만약에 받게 될 피해가 있다면 최소로 줄이지 않겠어요? 애미 너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희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 것 하나 구분 못할까? 의사 사이 얻는 게 어디 쉬운 건 줄 알아? 그걸 사돈댁들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무시해서야 되겠어? 아유, 기만 더러워졌네. 당신 계속 앉아 있을 거야? 더 들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 먼저 일어날 테니 2번 다시 이런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종민이 너도 학창시절 때 공부 좀 하라고 했지? 기껏 키워놨더니 공돌이나 하고 있으니 저런 마누라를 얻지 못하고 결혼생활 내내 궁핍하게 사는 거 아니냐? 못난 놈. 시모의 말에 저와 남편은 상처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걱정을 해드려봤자 욕부터 날아오고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손을 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동서 쪽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희 쪽은 거의 가족들 뿐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동서 집안은 줄이 끝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워낙 잘 사는 집안이니 그것 또한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선의 가족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시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죠. 이럴 거면 뭐하러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자리에 저희 부르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셨어요? 아들,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 거야? 비교라니? 너희들이 언제 이런 곳에 와서 숟가락 떠보겠어? 그래서 겸사겸사 부른 거고 너희들 초대한 김에 고맙다고 새아가에게 칭찬 좀 해준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입이 태빨 나왔을까? 지금 계속해서 현재 사는 거에 대해 재용이랑 저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귀 없는 줄 아세요? 저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숟가락 뜰 정도의 형편이 못 되니 집으로 돌아가 김치랑 밥만 먹어야겠네요.
우리가 생각해서 초대했으면 생색 좀 낼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해. 인정해버리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꺾여버리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게 현실이야. 그냥 받아들이라고. 나는 뭐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줄 알아? 그리고 아버지, 제가 그땐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요. 제 머리가 안 좋다고요? 정규에서 10등 안에 들 정도로 나쁘지 않았어요. 재용이보다 훨씬 좋았죠. 그런데 내리 사랑이라며 장남은 공부보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밖에서 돈 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어들이는 건 전부 재용이 뒷바라지 하는데 보태지 않으셨어요. 결국 저는 이런 취급 받으려고 제 인생을 날려먹었네요. 더 이상 한자리에 모일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시키는 대로 하는 본인들 잘못이지. 그걸 왜 남 탓을 해요? 자기 인생은 남을 위해 살아가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셨으면 악착같이 앞만 보고 달리셨어야죠.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면 바뀌는 게 있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만 용돈 드리고 지폐 드리니까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아주버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셨었는데, 그렇죠? 비싼 차는 사드려봤자 유지비도 없어서 벌벌 떠실 것 같고, 아주버님도 그냥 브랜드 아파트 하나 장만해 드릴까요? 됐다. 네가 왜 저 애들까지 챙겨야 돼? 이런 곳에 초대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그리고 이거 받아라. 세아가 너희 집안이 돈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줄 수 있지. 재용이랑 의논해 봤는데 이번에 사돈어른 칠순잔치 가족끼리만 초촐하게 하신다며. 그래서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 이번엔 우리가 작은 감사의 표시로 현금 5천만 원 정도 준비했다. 내가 뭘 사서 전달해 준다 해도 사돈어른 마음에 차지 않으실 것 같아서 현금 준비했으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넣어두렴. 그리고 이건 큰애 네 거다. 내가 준비 안 하려다 이번에도 입 나올까봐 생각해서 넣었으니 너도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어렵게 구한 거다. 오래간만에 사돈댁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한식 뷔페 4인 무료 쿠폰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도련님 개인병원 공사할 때 길 건너편에 있었던 일꾼들 한바식당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같이 밥을 먹으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너랑 뭘 하겠냐. 아무 뜻 없이 마음에 준비해 준 거다. 너희 집안 형편 봐서 부담 가지지 않게 생각해 준 건데 불만 있는 거야? 너는 그동안 시애미가 항상 봐왔는데 그게 문제야. 줘도 불만이라니까. 생각해서 준비한 사람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고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입만 툭 튀어나오고 너도 5천만 원 받고 싶었던 거야? 그럼 그만큼 우리 집안에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주려다 세아가만 주면 서운해 할까봐 준 건데 싫으면 다시 돌려주던지. 아니요. 제가 왜 선물 받은 걸 다시 돌려드려요.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힘겹게 붙잡고 있던 정신줄마저 놓아버릴까봐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곤 제 뒤를 따라 나왔네요. 살면서 이런 비교를 당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시모의 행동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을 한식 뷔페 쿠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시모는 그동안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노력했던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 서러워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못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먹고 살 걱정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왔었는데 그동안 시모가 원하는 만큼의 욕구를 채워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여 있으셨는지 재산이 많은 동서가 시집 오면서 속으로만 생각했던 마음을 표출하신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친정엄마가 연락도 안 하시고 양쪽 손에 한가득 보자기로 싸온 반찬들을 들고 집 앞에 서 계셨어요. 그 모습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죠. 결국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으니 엄마가 당황해 하셨고 남편이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침착하게 모든 걸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한식 뷔페 쿠폰을 달라며 손을 내미셨고 쿠폰을 건네드리자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녁은 한식 뷔페에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아빠에게 위치까지 알려드리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야근을 하려고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녁 늦게까지 식당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며 오히려 그런 곳이 음식도 더 잘하고 맛있다면서 제 손을 잡고 남편 차에 태웠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싫다고 얘기했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식 뷔페에 도착을 하니 아빠가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접시에 음식을 담은 뒤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려는데 엄마가 이것도 기념이라면서 모두 모인 사진을 몇 장 찍으셨고 엄마는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시더니 식사가 끝이 나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동안 작성하시더라고요. 뭔가 싶어 옆에 앉아 보려고 하는데 엄마는 전송 버튼을 누르셨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시모에게 저희가 한식 뷔페에 모여서 찍은 사진 한 장과 장문의 글을 적어 답례 카드를 보내신 거였어요. 사돈, 저희 가족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행복하시다고 제 딸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답례 카드를 전달하게 된 이유는 저도 받은 만큼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이 워낙 못 살잖아요. 사부인이야 워낙 잘 살고 계시니 그 기준을 맞춰드리지 못할 것 같아 좀 전에 제가 목격했던 상황을 알려드리면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것 같아 고민하다가 털어놓습니다. 제가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서 사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부인의 막내 아드님 병원에 수십 대의 봉고차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인 채 그 길을 지나가는데 차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사부인 막내 며느님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한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봉고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온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늦은 저녁인 만큼 밤길 조심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낸 답례 카드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보낸 답례 카드 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집안 전체가 비상사태로 바뀌면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저 또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읽어보는 순간 시모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거라. 여기에 난리가 났다. 한쪽은 새아가를 데려가려 하고 한쪽은 새아가를 지키려 하는데 지금 큰 싸움이 벌어져서 나랑 너희 아빠는 테이블 밑에 숨어 있어. 재용이도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제발 어떻게 좀 해줘라. 전화를 하면 뭔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서 문자 보낸다. 그러니 꼭 답장하고. 엄마가 말했던 사람들이 동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그 사람들의 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건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확실했어요. 분명 동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난 거고 저희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식당의 위치를 알려준 뒤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가려는데 반대편에 도련님의 차와 봉고차 몇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다친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고 도련님의 인도에 따라 모두들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은 차에 계시게 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벌써 몇 분이 다친 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버티며 서 있었고 병원 안쪽에선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있던 덩치 큰 사람에게 가족이라고 설명하니 들여보내주긴 했는데 치료실에서 도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저희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내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괜히 의사 사이를 얻은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 빨리 응급처치해.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내 동생을 다른 남자가 데려가는데 그게 무서워서 테이블 밑에 숨어?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의 남편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갑자기 급습하는 바람에 우리 쪽 사람이 많이 다쳤으니까 병원에서 계속 상주하고 있어. 외부로 새어나가면 그땐 너희 가족들 전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솔직히 너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도 접근한 거 아니야? 내 동생이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 전부 눈치채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개인 병원 차려줬는데 막상 상황이 터지니까 팔을 빼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두 번 다시 의사생활 하지 못하게 양쪽 손은 두고 가야 할 거야. 여기에는 생각보다 쓸만한 물건이 많네. 헛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애들 치료에나 신경 써.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부딪혀야 하니까. 알겠어? 아버지가 힘들게 넓혀놓은 구역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도련님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었고 동서의 오빠라는 사람은 도련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동서와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도착했고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했다고
무서울 정도로 돌변한 상태였어요. 정말 저 세상 가려 작정했어요? 뭐가 무섭다고 움직이지도 못해. 한마타면 전부 다 큰일 날 뻔했다고요. 내가 이래서 노인네들 데리고 어딜 못 가겠다니까. 오빠, 나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혼해도 되잖아. 줄 만큼 줬고 저놈도 우리 쪽으로 끌어들였으면 나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아빠도 내 뜻 따라준다고 그랬어. 이번 일 마무리되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저놈 지 혼자 살겠다고 나 버리고 도망치는 거 오빠도 봤지?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 중 제일 쓰레기야. 우리도 이용해 먹을 만큼 사용하고 버리면 될 것 같아.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끼고 있던 나도 정신 나갔지. 그래도 형식상 마누라인데 지켜줘야 할 거 아냐. 어머님,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끼고 살았어요? 정말 한심하시네. 나이 드시면 고려장 당하시겠어. 동서는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었는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고, 시댁 집안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린 상태였어요. 동서는 저와 남편을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도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친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뒷감당은 보장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동서와 오빠라는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경찰분들이 병원에 올라와 다친 사람들을 보고 경악을 했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경찰의 뒤에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차에 계시다가 저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된 거였고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저희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 모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오빠라는 사람도 멀리 가지 못하고 잡히게 되었네요. 그 사람들은 전부 어두운 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싸움들이 잦았는지 개인적인 의사가 필요해 도련님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결국 시댁 집안이 받았던 건 전부 어둠의 손으로 만든 거였고 압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지만 문제는 이혼을 한 이후에도 두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크게 연관이 없어 해당되지는 않았는데 도련님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동서 집안에 불려가는 듯 싶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시부모님과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계속 입김을 불어넣은 것 같아 보였어요. 본인들이 선택한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6살 된 딸이 있는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으니까요. 이사를 하긴 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네요. 도련님과 시부모님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복이 두려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편으론 잘 됐다 싶다가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 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